왜 나는 사람이 힘든가? 경영학 이론을 통해서 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상훈 지금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성격과 마찬가지로 가치관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가치관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판단이 믿음이다. 물론 타고난 성격과 달리 가치관은 후천적으로 늦어지지만 한번 형성되면 유연성이 없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각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글로벌화 시대에 어느 나라 기업 환경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가치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늘고 있다. 같은 기업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 다르다. 내 마음속 가치관의 피라미드는 어떤 모습일까? 식인 악어 떼가 사는 강이 가로지는 마을이 있었다. 강의 왼쪽 동네에는 아비게일, 신바드, 이반, 오른쪽 동네에는 그리고리와 슬러 그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왼쪽 동네의 아비게일과 오른쪽 동네의 그리고리는 연인 사이였다. 사랑에 빠져있는 아비게일은 그리고리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그의 곁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을을 잇는 다리가 지난 여름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 그를 만나려면 헤엄쳐서 강을 건너 배가 있는 신바드의 도움을 얻어야 했다. 식인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것은 목숨을 연호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아비게일은 신바드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아비게일은 신바드를 찾아가서 돈을 칠 테니 바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돈은 필요 없다. 신바드가 말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아비게일이 묻자 신바드가 대답했다. 글쎄, 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바드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네가 나랑 딱 한 번만 잠자리를 같이 해주면 건너게 해주겠다. 선택은 내게 달렸다. 아비게일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반을 찾아가 하소연하기로 했다. 아비게일은 이반에게 지금까지 일을 다 털어놓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이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넌지시 발을 뺐다. 너희의 답답한 마음은 십분 이해가지만 이 일은 근본적으로 너와 그리고리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일인데다 나는 그런 개인적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이반의 답을 들은 아비게일은 당장 자신의 연인 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신바드의 배를 얻어타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전에 다시 신바드에 돌아가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신바드는 약속한 대로 아비게일을 자신의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에 데려다 주었다. 어립살이 그리고리를 찾아간 아비게일은 연인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드러났다. 그리고도 사랑하는 아비게일이 찾아와 더없이 반가웠지만 아비게일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바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만큼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아비게일이 더 이상 자신의 여자친구를 생각할 수 없다며 이별을 선언했다.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20까지 겪었지만 오히려 버림받게 된 아비게일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비게일은 슬래그를 찾아가서 이 모든 얘기를 전했다. 아비게일의 이야기를 들은 슬래그는 영민의 정을 느끼며 자신이 대신 복수해주겠다며 그리고리를 찾아갔다. 힘이 약한 그리고리는 슬래그에 마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강 서편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아비게일은 그리고리가 슬래그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봤지만 전혀 영민의 감정이 들지 않았다. 위의 이야기에 등장한 5명의 인물들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나쁜 사람부터 가장 좋은 사람까지 순위로 매겨보기를 바란다. 여기 5명은 각각의 가치관을 나타낸다. 이반은 남의 일에 간섭을 꺼리는 개인주의, 슬러그는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는 집단주의, 아비게일은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 지상주의, 반대로 그리고리는 마음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더 중시 여기는 보수주의를 상징한다. 신바드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속을 챙기는 야비한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비게일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기회를 준 것이고 선택은 아비게일이 한 것이니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실리주의로 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가치관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순서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들려주고 학생들을 소규모로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를 시켜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의를 매기라고 하면 가끔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강의실에서 웬만한 일로는 감정을 절제하던 학생들이 간단한 실수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반해서 이야기할 때나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 할 때에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치관을 바꾸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흔히 사교 모임에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피하라고 조언한다. 사람들 대부분의 정치적 성향과 종교에 관해서는 자신만을 완고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대방이 나와 다른 가치관을 보이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적 혹은 위협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적대감을 품게 되고 심하면 다툼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할 때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업무를 하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어긋날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서 회사에 일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거나 일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관과 일의 분리치로 인한 갈등. 얼마 전 한 일간지의 한 한국의 방위 업체에서 무기 만드는 일을 하던 과학자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한국형 무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애국한다는 자부심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이구나 하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새롭게 가지게 된 가치관과 직업이 충돌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일이라도 계속할지 아니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온 그는 환경보호운동가가 되어서 우리나라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키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전에 내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40대 중반의 남자가 박사과정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공인회사로 회계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회계사로 돈도 많이 벌고 회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박사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들 의아해했다고. 사실 나도 의아해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역시 자기 일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고객은 주로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층이었고 그의 일은 아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어느 날 청박을 보다가 세금 보고서 자료들을 자신에게 전달하러 온 외과 의사가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게 되었다. 의사의 차는 포르쉐였다. 그렇게 값비싼 차를 몰고 가는 고객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가 하는 일이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돕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학 시절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었던 꿈이 떠올랐다. 바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교수가 되려면 몇 년 동안의 공부도 더 해야 하고 그런 동안에 꽤 많은 돈을 벌 기회도 잃게 되고 교수가 된 후에도 회계사 시절만큼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가슴이 씻기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자신의 하는 일 사이의 불일치를 깨닫는 순간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회계사의 그날처럼 어느 순간에 발현된다. 그리고 나면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급기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위에 두 사람처럼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치관에 맞는 방향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가치관에 반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관은 성격과 마찬가지로 한번 정립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가진 성격이 고유하듯이 가치관도 자신만의 삶 속에서 세워져 나름의 원칙이기 때문에 섣불리 타인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들면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나를 바꾸는 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쉬운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격과 가치관에 관해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람을 다루는 일과 관련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자신에게 진짜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제대로 알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기 성격을 통해서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일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을 관찰해온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 눈에 비친 나의 성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내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듣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의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지 알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가치관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나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쉽다는 말이다. 리더들은 대개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도 더 연륜이 있고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랫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상사가 먼저 자신을 바꾸면 부하 직원도 떨어진 상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에게 맞추려고 하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로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셋째, 사람이란 존재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와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회사라면 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나 기존 직원들과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문제가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직원을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학벌, 스펙, 시험 성적 등 능력과 관련된 것들로 일단 인재를 가려낸 후에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신입 직원과 성격과 친화력을 파악한다지만 인터뷰 상황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행동으로 구직자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넷째로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 조화, 즉 상호간의 궁합이 맞는지 여부라는 점이다. 나와 회사, 나와 내 직업, 그리고 나와 내 동료가 서로 잘 조화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원정 수녀가 마리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마리아를 수녀원에 잠시 내보내는 것이다. 마리아와 수녀원 사이 부조화의 문제가 원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성격을 수녀원에 맞춰버리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성격이 잘 맞는 다른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터였다. 마침 수녀원 근처에 사는 본 트랩 대령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고 있었다. 그는 7명의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였는데 이전에 일하던 가정교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마침 수녀원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상황이었다. 원장 소녀는 이 일에 마리아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마리아는 원장 소녀의 제안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수녀원을 떠나서 일반 가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위 속세로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원장 수녀에게 다시 한번 수녀원에 남아서 잘해보겠다고 간청했지만 원장 수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영영 수녀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 일이 맞으면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오라는 말로 마리아를 설득했다. 맞지 않으면 원장 수녀의 판단을 맞았다. 마리아는 본트랩 대령의 집에서 엄마가 없는 7 아이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도 마리아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마리아에게는 수녀원 생활보다 가정교사 일이 더 맞는 것 일이었다. 그 사이에 본트랩 대령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기에 이른다. 마리아는 수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수녀의 삶보다는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엄마로 사는 것이 자신의 성격에 더 잘 맞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이고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리아가 그랬다. 자신의 성격과 그에 맞는 자신만의 길을 몰랐다. 오히려 원장 수녀가 신명한 판단을 해 주었다. 나를 바꾸는 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쉽다. 마리아와 원장 수녀의 사례처럼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리더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성급하게 비난하기 전에 원인의 부하 직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이다. 만약 지금 부하 직원 중에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해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의 성격과 가치관에 나를 맞추는 노력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대개는 나를 바꾸는 것보다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른 건데 상대를 고치는 것보다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이 더 쉽다.